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계속 재고자산 이어서 갑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 예습도 하셨나? 예습도 하시면 더 좋겠죠, 효과는. 자, 어쨌든 갑시다.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걸 찾으래요. 목적지, 다른 말로 하면 도착지죠. 도착지. 도착지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했대. 그럼 나한테 도착을 해야 매입하는 거죠? 매입하는 미착 상품, 도착이 안 된 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다. 맞죠? 도착이 안 됐잖아요. 지금 미착이잖아요. 나한테 도착이 돼야 목적지 도착이 돼야만 내 거잖아요. 도착이 되어야만 내 거니까 아직은 도착이 안 됐어. 그럼 내 거 아니죠? 아니다. 맞는 거죠? 틀린 거 찾는 거예요. 2번 위탁 판매, 위탁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받은 적송품은 수탁자의 재고자산이다. 수탁자, 암탁 수탁이 아니고 부탁을 하는 사람이 위탁자고 부탁을 받는 사람이 수탁자예요. 그럼 이 적송품은 수탁자의 자산이냐? 아니,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어디까지나 부탁한 사람 겁니다. 위탁자,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다. 그럼 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 매입자가 사용해본 후 구입 결정을 하는 판매, 즉 전문용어로 시용 매출, 시용 판매죠. 시용 매출은 공급하고 구입 의사 결정이 아직 안 된 시송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 즉 팔린 거다 안 팔린 거다. 아직 안 팔렸죠. 결정이 안 됐으면 안 팔린 거야. 안 팔렸으니까 판매자 거죠. 판매자 거. 물건은 상대방한테 가 있겠지만 판매자 손에서 소비자 또는 상대방한테 가 있겠지만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안 팔렸으니까. 또 장부상 재고보다 실제 재고가 적다. 즉 감모 수량이죠. 감모 손실의 원인이 원가성 없는을 다른 말로 하면 비정상적이죠. 이거는 영업의 비용이죠. 맞죠? 영업의 비용. 자, 정상이면 매출 원가의 산입이죠. 자, 그다음 재고자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자산 확인해 봤더니 보관 중인 재고자산은 200만 원이래요. 보관 중인 게 이때 다른 자료 다음과 같고 정확한 기말 재고를 구해라. 자, 일단 창고에는 200만 원 이때입니다. 창고에는. 근데 미차 상품. 근데 선적지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했대. 내가 매입자야. 근데 선적하는 순간 인도 넘어가는 거죠. 즉 매출자는 물건을 실어 보내면 그다음 손 떠난 거야. 그다음 매입자 거야. 근데 내가 매입자네? 그럼 결론 이것도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시송품. 40%는 소비자가 의사표시했대. 그럼 이만큼은 판매됐죠. 요만큼은 판매가 됐지만 중요한 건 나머지 60%는 안 팔린 거지. 안 팔린 거니까 요거는 재고에 포함시켜야죠. 그럼 60%면 5, 6, 30, 30만 원을 포함시켜야 되겠죠. 여기는 그냥 15만 원 다 포함시켜야 되고. 그 다음 장기 할부 판매는 옆에 안 봐도 사실 포함시키면 안 되죠. 일단 인도했고 돈은 하나도 안 받았대. 근데 돈을 안 받았어도 인도했죠 이미. 그러니까 할부 판매의 경우는 인도 기준이잖아요. 물건을 넘겨주는 순간 판매된 거야. 판매됐기 때문에 재고자산에서 제외되죠. 포함하지 않습니다. 돈을 안 받았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적송품은 수탁자로부터 75%가 판매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대. 자,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를 했으면 그만큼 팔린 겁니다. 즉 75%는 판매됐어. 근데 나머지 25%는 안 팔린 거니까 재고죠. 이때 25%가 4분의 1인 건 아시죠? 쿼터죠. 4분의 1. 4분의 1이면 10만 원이지. 그죠? 10만 원. 그래서 결론은 여기 15만 원. 30, 15 다 더하면 얼마? 55. 55를 더해야 되겠죠? 55만 원을 더하면 255만 원. 2번인가요? 255만 원. 됐죠?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설마 끝난 건 아니겠지? 예, 또 있죠. 벌써 끝나면 재미없지. 납세물산의 X1년 손익계산서상 매출 총이익이 260만 원이래요. 다음 자료 보고 매출액을 구하래. 그리고 도매업만 영위하고 있고 다른 건 없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자료가 기초재고, 매입액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이렇게 문제 자료 중에 이게 기초재고, 기말재고, 매입 이거 최근에도 이런 비슷한 거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상품에 관련된 자료가 2개 이상 나오면 무조건 그냥 잽싸게 T계정을 그리세요. 잽싸게 그리세요. 그 머릿속에는 상품을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 자산이니까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이죠. 그리고 이런 거 적을 때 물론 시험 볼 때는 이런 한글은 적을 필요 없어요. 숫자만 때려 넣으면 돼. 기초는 차변이고 기말은 대변이죠. 그리고 매입 들어온 거 차변이고 그리고 매출 나간 거 대변이죠.
이게 기본이죠. 이게 기본이고 만약에 환입반출 여기는 없네. 환입반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매입했던 상품이 반품시켰다. 그럼 환출 그리고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은 대변에 적으면 되고 매출했던 게 돌아왔다. 그럼 매출했던 게 돌아오면 환입이나 매출 애누리나 매출 할인은 차변에 적으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다른 건 다 일단 빼고 요 매입과 매출 두 개만 생각해 보세요. 매입 매출 두 개만 딱 놓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어디가 크겠어요? 일반적으로 대변이 크겠죠. 그럼 대변에서 차변 합계를 뺀 금액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매입 매출 두 개만 딱 생각해 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매입 매출만 있다면 매입액보다 매출액이 크겠지. 왜? 이 마진을 붙여 팔 테니까. 그럼 매출이 크면 이익인 거지. 물론 매입이 크면 손실이죠. 이렇게. 자, 근데 이 문제는 특이한 게 하나 있어. 타계정 대체가 있어. 우리 실기할 때 왜 타계정 대체 있잖아요. 좀 특이한 게 나왔어. 그럼 타계정 대체는 팔린 것도 아니고 남은 것도 아닌 거죠. 그럼 타계정 대체는 여기죠. 타계정 대체. 타계정으로 대체하는 거. 우리 실기할 때 왜 타계정 대체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요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환입 애누리 이런 건 없지만 타계정 대체가 이 문제의 포인트. 팔린 것도 아니고 남은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들어온 것 중에 팔리거나 남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팔린 거 남은 거 딴 데 보낸 거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됐죠? 이제 숫자 갖다 때려 넣어보자. 이제 숫자 때려 넣으면 됩니다. 여기 매출 총이익 260이래. 그럼 여기에 260만원. 눈으로 봐도 260만원이다. 그럼 만단위. 만단위 배우세요. 이렇게 만단위 따라 익히세요. 이렇게. 웬만하면 만단위를 해라. 만단위를 할 줄 알면 나중에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 만단위는 100만원짜리 강의야. 100만원짜리 팁이에요. 100만원 내라고 안 할 테니까 100원만 줘도 좋으니까 안 줘도 되니까 만단위 따라 익히세요. 그럼 계산기도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이거 기초재고 300만원. 한눈에 봐도 300.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이런 분들은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하면 큰일 나. 그러면 안 되고 딱 봐도 300이다. 그런 분들은 그냥 300이라고 쓰세요. 300. 근데 일시, 100, 1000 하는 사람은 다 쓰세요. 300000. 그리고 제발 콤마 찍으세요. 제발 콤마도 찍으세요. 콤마 안 찍고 그냥 하는 사람은 나중에 회계직으로 못 나가. 나갔다가는 큰일 나. 그 다음에 여기 매입액 250만원. 한눈에 250이다. 그럼 250. 타계정 대체 100만원. 여기 팔린 것도 아니고 남은 것도 아니고 접대용으로 제공했대. 기말재고 200. 대변.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요거 구하는 거죠. 반품 애누리는 어차피 없으니까 이거 물어본 겁니다. 그럼 차변은 다 나와 있으니까 차변할게. 여기까지 550이니까 810만원이고 대변은 300이네. 그럼 810에서 300 빼면 답이지. 510 어디 갔어? 3번이 답이죠. 그죠?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공식 막 외울 필요 없잖아요. 공식 하려면 기초재고액에 매입액에다 기말 빼면은 매출원가, 그리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니까 매출총이익이야. 이런 막 공식을 해야 되잖아요. 공식 다 필요 없어. 기초, 기말, 매입, 매출. 대변에서 차변합계 빼면 이익. 이 기본 구조에다 집어 넣으면 됩니다. 단 이 문제는 특이하게 타계정 대체, 최근에도 나왔어요. 이게 타계정 대체가 나와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거 위치만 딱 정하면 정말 쉽다. 공식 필요 없다. 그럼 매출원가 공식 이거 어떻게 할게요? 공식 또 만들어 외울래요? 그러니까 공식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 공식할 때 T계정 그리고 숫자만 따다다다 넣. 숫자만 따다다다 넣으시면 돼요. 그럼 끝납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 원가 흐름의 가정. 원가 흐름의 가정의 구분. 원가 흐름 가정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실사법 또 하나 계속기록법 있잖아요. 실사법 계속기록법 이거는 뭐냐 하면 수량, 물량을 결정하는 방법이고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은 단가 결정 방법입니다. 이때 원가 흐름이니까 가격이잖아요. 가격이니까 단가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4번에 1번. 이건 수량 결정 방법이고 나머지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그래서 원가 흐름 가정은 선입선출, 후입선출 막 이런 거. 자, 여기서 정확히는 그래서 가격 결정 방법이냐 수량 결정 방법이냐 정확히 물어보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만 나와도 틀린 거 없어요. 그 다음에서 설명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뭐다냐. 일반적인 물가 상승할 때 이익이 과소 표시되어 하는 순간 끝났죠. 이 순간 끝났어요.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 절세 효과가 있다. 절세 효과. 이거 하는 순간 딱 답이 나와야 돼. 난 안 나오는데.
자랑이 아닌디.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답이 보여야 돼요. 이건 당연히 후입선출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선입선출법은 물가 상승할 때 이익이 커지잖아요. 근데 이건 과소니까 이 순간 후입이 떠올라야 돼. 그 다음 기말재고자산이 현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왜? 후입선출은 옛날에 나중에 들어온 거, 즉 어제 거랑 오늘 거 있으면 오늘 거부터 팔리는 걸로 보죠. 어저께 남는 거지. 과거지, 과거. 그래서 기말재고자산이 과거 거예요. 과거 거니까 현시가를 반영하지 못하지. 그리고 또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반대가 디플레이션이죠. 경영진의 실적을 높이려는 유혹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이 물가 상승할 때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잖아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할 때 기말 재고액의 크기. 기말 재고의 크기는 곧 이익의 크기랑 똑같고 이익의 크기는 곧 법인세. 돈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기말 재고 크기 어떻게 돼요? 이거 무조건 외워야죠. 선, 이, 총, 후.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잖아요. 선이 총후. 가나다순. 시옷, 이응, 지읒, 지읒, 피읍, 히읗. 가나다순이죠. 그리고 물가 상승이죠. 이게 지금 물가 상승의 시옷이죠. 물가 상승의 시옷, 선입의 시옷. 시옷으로 시작하잖아요. 물가 상승시니까 물가 상승의 시옷, 선입의 시옷. 반대로 물가 하락일 때는 히읗이잖아요. 히읗. 물가 하락일 때는 히읗이죠. 상승일 때는 선입, 하락일 때는 후입. 아, 이 뭐야? 이런 얘기 안 해도 당연히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건 또 뭐야? 아, 이동평균법이네. 이동평균법으로 재고 상품의 평균 단가를 구하래요. 자, 선입, 후입, 이동, 총 이 네 가지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아서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또 그렇지. 내가 알면 이거 듣겠냐? 또 그러지. 아, 그게 댐비지 봐요.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원래 이거는 전산 회계 2급 수준만 되려도 이거 풀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세무 2급이잖아요. 사실은 그럼 세무 2급은 여기 문제 너무 쉬운데? 강의 뭐하러 들어? 안 들어. 나는 그냥 혼자 할래. 이게 원래는 정상이에요. 지금 이런 정도는. 물론 간혹 가다가 세무 2급에 걸맞는 문제가 나오지만 지금 풀고 있는 대부분은 전산 세무 2급이 아니라 회계 2급 수준이에요. 이미 다 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도 가슴에 발을 놓고 찔려야 되는데 안 찔리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하세요. 어쨌든 이동평균법입니다. 그럼 계산하는 것 중에 이동평균법이 좀 제일 귀찮죠. 평균 단가를 구해야 되니까. 자, 매입이고 매출, 매입, 매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매입 400개 200원짜리, 그리고 매출 300개 팔렸어. 그럼 여기 100개 남아 있어요. 지금 200원짜리 100개가. 그 다음 또 매입했네. 그럼 300개가 되지. 여기까지 하면 300개가 되고, 그 다음 여기 100개 200원이면 2만원이잖아요. 2만원 남아있고 46,000원이면 66,000원이 되지. 그럼 평균 단가는 326, 326이니까 220원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출한 거니까 어차피 남아있는 건 220원짜리가 남아있게 되지. 답은 2번이에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이 정도는 그냥 거저먹기처럼 해야 돼. 거저먹기처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이러는 사람은 공부 안 한 거지. 그 다음 매입한 게 두 줄인데 200원짜리랑 230원짜리인데 선입선출법은 위에 거부터 팔려나가니까 남는 게 밑에 거고 230원짜리고, 만약에 후입선출법은 나중 게 먼저 나가요. 그럼 옛날 게 남아있는 거지. 이런 식이죠. 자, 그 다음은 7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 중 실지재고조사법, 실사법 하에서만 적용 가능한 게 뭐다냐? 뭘까요? 딱 나와야 돼. 실사법만 되는 건 총평균법. 이게 딱 나와야 돼. 왜? 계속기록법과 실사법 적용. 이거 교재에 정리가 돼 있죠? 개별법은 둘 다 적용 가능하고 선입선출법도 둘 다 적용 가능할 뿐더러 결과도 똑같습니다. 두 개는. 근데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도 둘 다 적용 가능해요. 이동평균법, 계속기록법은 가능한데 실사법은 안 되죠. 총평균법은 실사법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물어본 게 이거예요. 실사법,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총평균법은 실사법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별법하고 선입은 결과까지도 똑같고 후입은 결과는 달라요. 이렇게 좀 구분이 안 되나? 이렇게 표시해드리면 됐죠? 교재 있습니다. 교재. 그리고 해설에도 돼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 재고자산 평가 방법 중 재고자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후입선출법에 대해 설명해서 알맞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기말재고가 기초보다 증가한다고 가정해라.
우리 기본 가정은 보통 두 개입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와 재고가 증가한다는 전제. 요 두 가지는 특별한 말이었으면 두 가지 전제를 깔고 들어가. 물가에 봐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잠깐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신기하게 한 번 올라간 건 잘 안 내려가잖아요. 계속 올라가. 소주값이 요즘 6,000원이라며. 못 먹겠어요 이제. 저같이 서민은 4,000원도 그런데 슈퍼 가서 그냥 1,000원만 주고 사 먹어야지. 그죠? 넘어가. 얼마 전에 저기 갔다가 그냥 소주는 팔지도 않고 저 비싼 소주 있죠. 11,000원에서 15,000원쯤 되는 이 비싼 소주만 팔아. 45,000원씩. 살 떨려 못 먹었어요. 저 입이 싸구려라. 싼 게 좋아. 어쨌든 근데 아무 말도 없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통 두 가지 전제를 깔고 가는데 하나는 물건값은 꾸준히 올라간다는 전제, 또 하나는 재고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전제, 아니면 재고가 일정하거나 증가한다는 전제. 이 기본으로 깔고 가는 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재고 증가고요. 자 보니까 물가 상승할 때 물어보는 건 후입에 지금 후입인데 1번 물가 상승할 때 선입에 비해 매출 원가를 크게 한다. 헷갈리죠 이거. 그럼 아까 위에서 잠깐 앞에서 했네. 선의총우 물가 상승을 전제로 할 때 선의총우잖아요. 무슨 크기였지 근데? 무슨 크기였죠? 기말이 아까 왜 적을 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전제로 했을 때 선의총후였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크기였지 참? 물가 상승할 때 기말재고 그리고 기말재고 크기는 곧 이익의 크기였죠. 그럼 기말재고와 이익의 크기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랑 반대되는 게 바로 매출원가잖아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매출원가지. 즉 기말이 커지면 매출원가는 적어지니까 반대 방향, 반대입니다. 다시 물가 상승할 때 선입에 비하여 후입은 기말은 적어요. 근데 매출원가는 크지. 그럼 맞는 거지 그럼. 근데 틀린 걸 찾으래요. 두 번째, 물가 상승할 때 선입에 비해 기말 재고가 적죠. 일단 적은데 그거 물어본 게 아니라 시가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못한다. 그건 아까 위에도 있었죠. 왜냐하면 후입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남는 게 옛날 거잖아요. 기말 재고가 과거 거였잖아. 과거 거. 아까도 나왔죠. 그래서 시가를 적절하게 표시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맞는 거지. 그러니까 맞는 거고. 3번 물가 이번엔 하락입니다. 3, 4번 하락이에요. 선입보다 이익을 적게. 상승일 때 선입하고 후입 비교했을 때 후입이 적은 거잖아요. 상승일 때. 그럼 하락일 때는 거꾸로 해야지. 거꾸로니까 이익이 큽니다. 물가 하락이니까 이익이 커야 돼. 그럼 3번이 틀린 거 답이에요. 그럼 물가 하락할 때 기말재고는 선입에 비하여 크다. 물가 하락할 때 기말 재고가 물가 상승할 때는 적죠. 근데 반대로 하락할 때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상승과 하락이 반대 방향, 역방향이니까. 그죠? 자, 이런 문제가 헷갈려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문제 이미 돼 있어야 돼. 이 내용 다 언제 배웠어요? 회계 2급 때. 회계 2급 안 배웠는데 자랑이 아니에요. 아니, 단계를 건너뛰어놓고 모르는 건 자랑이 아니죠. 단계를 건너뛰었으면 알고 건너뛰는 거지. 모르고 건너뛰면 계속 모르는 거지. 근데 그런 분이 어떤 분 짜증내. 아니 왜 설명 안 하냐고 막 이런 사람. 그것이 많이 되옵니다. 대학교에서 왜 구구단 안 가르쳐요? 이렇게 따지는 거랑 똑같아. 물론 따질만 하지. 나는 구구단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대학교에서 구구단을 안 가르쳐준다고 항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주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겁니다. 자, 넘어가요. 다음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 재고자산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했다. 저가법 적용한다. 이거 뭐에 대한 내용? 시가가 하락이니까 이거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에 대한 내용이죠. 평가손실에 대한 내용이고, 만약에 이건 정상 비정상이 없죠. 만약에 시가가 하락한 게 아니라 수량 부족이다. 수량이 부족하다면 감모손실이고, 정상적이면 매출원가, 비정상이면 영업의 비용. 평가손실은 무조건 매출원가로 반영합니다. 매출원가에 반영합니다. 타개정 대체는 재고자산을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썼을 때죠. 재고자산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이외의 곳에 사용했을 때, 이외에 사용했을 때, 이럴 때 쓰는 말이 타개정 대체. 이런 거죠. 또 있네. 10번. 10번이 끝이네. 자, 10번. 재고자산 시가가 지금 있는데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했을 경우 저가법 적용해서 장부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는 거. 평가손실은 평가손실인데 여기서는 사유네. 사유로 볼 수 없는 거. 이런 내용은 우리가 많이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기본소 봐야 나오죠?
이거 이 문제 보고 답이 몇 번이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보고기간 말로부터 웬 또 갑자기 2년 이상한데 정상 영업 중인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서 장기 체화된 거. 2년 이런 거 나온 건 거의 없잖아요. 이건 답을 주는 건데 1년이죠. 1년. 틀린 거고요. 손상을 입었다. 물리적 손상, 부서지고 깨지고 금가고, 그다음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했다.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하면 이 물건 값어치는 떨어지는 거죠. 물건 완성하는 자체에 원가가 더 투입돼야 되고 판매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고 이러면은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평가 손실. 진부와 구형, 구닥다리, 구형이 돼서 정상적인 판매 시장이 사라지거나 팔 데가 없거나 기술이나 시장 여건의 변화가 해서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 이런 것들이 손상, 물가 하락, 평가 손실의 사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서 보면 써 있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준비된 건 일단 여기서 끝났어요. 하나 더 있다. 추가됐나 보다. 일부 추가된 게 있어요. 11번. 큰일 날 뻔했네. 11번도 있어요. 11번은 또 뭐다냐. 자, 기업 회계기준상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으래요.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했을 때는 저가법 사용해서 재무상태표 가액을 결정해라. 당연하죠. 그 다음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종목별로 적용하지만 유사하거나 관련돼 있으면 조별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든 총계 기준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기본서를 봐야 알아요, 여러분이. 기본서를 봐야 합니다. 기본서가 없으면 이 내용 모르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저가 기준을 사용해서 매가 기준 환원법 이런 것도 나왔어. 큰일 났네. 매가 기준 환원법을 다른 말로 소매재고조사법. 이거 일단 맞고참. 소매재고조사법이에요. 소매재고조사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내용은 사실 전산세무에서 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죠. 다른 말로 소매재고법. 라고도 합니다. 일단 내용 설명하고 생략하고, 매가환원법을 적용할 때 원가율을 결정할 때 가격 인하를 판매 가격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인데 솔직히 이거 모르죠. 전산세무이급 정도 하는 사람이 이 내용까지 공부했다, 알고 있다면 진짜 최상위 실력자예요. 전공자 빼고. 전공한 사람이면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근데 전공자가 아니라는 전제하면 이 3번은 내용 자체를 모릅니다. 왜냐면 매가환원법 소매재고법이 원가율 결정할 때 평균법, 그래서 개별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보수주의 저가법도 있거든. 저가법은 기말재고를 적게 하기 위해서 원가율을 떨어뜨리려고 그래. 원가율이 떨어져야 기말재고가 적게 표시되니까 저가 기준은 적게 재고자산을 적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인하를 빼지 않으면 분모가 커져. 그래서 결국은 원가율이 떨어지는데 뭔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일단 넘어가요. 근데 4번을 보자. 평가 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서 시가가 다시 원가보다 상승했어. 그럼 평가 손실을 환입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게 틀린 거죠. 초과할 수 없다죠. 초과할 수 없답니다.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최초의 장부 금액이 원가라면 원가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어요. 원가보다 올라가면 그건 평가 이익이 되는 거죠. 근데 평가 손실만 있지 이익은 없잖아요. 그럼 이건 계상하지 않는 거지.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3번을 몰라도 답을 찾을 수 있죠. 실제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내용을 100% 완벽하게 안다면 좋지만 솔직히 이건 선산세무이급 범위에서는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한다. 그럼 뭐를 몰라. 그럼 이럴 때는 제껴놓고 다른 걸 딱 봤을 때 만약에 이것도 맞다면 이건 틀린 게 되는 거지. 어쨌든 문제에서 센스껏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모른다고 머리카락 쥐어뜯고 막 머리 박고 이러지는 마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건 전산세무이급에서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근데 이게 아마 기출문제일 건데. 근데 이 내용 하려면은 매가환원법 알아야 돼. 근데 매가환원법은요 어려워요. 그 재경관리사나 아니면 주택관리사 아니면 공무원, 세무공무원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은 해야 돼. 필수야. 그런데 우리 시험은 솔직히 매가환원법이 있나 보다. 그 정도면 됩니다. 굳이 이걸 때문에 머리 아프게 하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11번까지 있었어. 이상하네. 넘어가요. 자, 그 다음 이제 투자자산인데 가기 전에 최근에 나왔던 재고자산 문제 또 훑어봅시다. 100회 이후 거랬죠.
재고자산은 몇 개나 있나 봅시다. 107회. 가장 최근 건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취득세. 취득세와 등록세는 당연히 일단 원가에 산입이죠. 그 다음 컴퓨터를 수입하는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소매업자가 컴퓨터를 수입하기 위해서 지출한 하역료. 하역, 물건을 내리는 거, 하역, 운임 당연히 포함돼야죠. 매입 부대 비용이잖아요. 근데 광고비가 보이네. 딱 봐도 어차피 아니지. 홍보 광고비는 판관비잖아요. 그냥. 그 다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재료 원가는 제품 제조 원가. 제품 제조 원가는 결국은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어쨌든 원가잖아요. 매출 원가. 나중에 매출 원가까지 가겠죠. 원가의 흐름상. 그 다음 재고자산.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좀 더 크게 할까요? 이렇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예요? 선적지 인도 조건. 선적지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팔았대. 이번에는 아까 우리 책에 있던 건 선적지 조건으로 매입한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건 팔았어. 선적, 물건을 실어 보내는 순간 넘겨준 거야. 그럼 내 거 아니네. 그럼 판매자의 재고자산 아니죠. 맞죠? 그 다음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가 가장 최근 거다. 선입은 어제 들어온 거 오늘 들어온 거 있으면 어제 거부터 팔리는 거잖아요.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남은 거 최근 거. 남은 게 최근 거야. 그러니까 시가에 가깝다. 이것도 맞는 거죠. 앞에도 지문 비슷한 거 있었죠. 자, 후입선출법으로 원가 배분. 우리가 하는 게 원가 배분이죠. 했을 때 기말재고는 최근 걸로 구성된다. 이건 아니지. 선입이 최근 거고 후입은 과거 거잖아요. 틀렸고 답이고. 또 위탁매매계약 체결하고 수탁자가 받은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면 팔린 거고 그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앞에 문제 있었습니다. 그 다음 기말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이런 문제 나와요. 종종. 도착지에서 인도하는 걸 조건으로 매입했대. 근데 미착 지금 운송 중이래. 근데 도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그럼 내 거 아니지. 그 다음 구매자가 의사표시 했대. 의사표시하면 팔린 거죠. 이미 팔린 거니까 재고자산 아니죠. 그 다음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 적송품. 아직 안 팔렸으니까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되겠죠. 그럼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로 맡긴 것도 팔린 거 아니죠. 그럼 재고에 포함시켜야죠. 그럼 재고는 2개 900이 됩니다. 그렇죠? 오, 이건 또 뭐냐. 감모 손실을 구하래. 자, 물어본 게 감모 손실입니다. 그리고 기초재고, 매입액, 매출액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이럴 때 상품에 관련된 자료가 2개 이상 보이면 재입사하게 T계정을 그리랬잖아요. 재입사하게 그려라.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기본 구조, 차변에 기초재고가 오고 대변에 기말재고가 오고. 그죠? 그리고 매입이 차변이고 매출이 대변. 이게 기본이랬잖아요. 그리고 대변 합계에서 차변 합계를 뺀 나머지가 매출 총이익이다. 이게 기본 구조였죠. 여기다가 갖다 때려 넣으면 됩니다. 10만원 기초재고 10만원 만단위. 그 다음 매출액 80만원 대변 만단위. 그리고 매입액 65만원 차변. 그리고 이렇게 돼 있네. 기말재고는 판매가격은 원가 이상이다 라고 돼 있고. 자, 매출 총이익. 이 문제 힌트 중에 하나가 매출 총이익률이죠. 이 말이 뭔 뜻이지? 공식으로 하자면 원래는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 정확히는 순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리고 백분율이니까 끝에다가 100을 곱해주는 거지. 그 비율이 바로 매출 총이익률이에요. 공식으로 하자면. 그런데 이해를 풀었으면 순매출액의 25%가 이건 25%지. 25%가 이익이다. 매출 총 이익이다. 이 소리죠. 요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요렇게 이해를 한다면 매출액의 25%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요렇게 그럼 8, 26, 8, 5, 40이니까 20만 원이 매출 총이익이 되면 기말 장부재고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차변합계 얼마야? 95만 원. 95만 원에서 80만 원 빼니까 15만 원이지. 장부상으로. 그런데 실질재고가 13만 원이래. 그러면 2만 원이 감모 손실이 되겠죠. 감모 손실이 2만 원 되겠죠. 2만 원 어디 갔니? 2만 원. 여기 2번이 답이죠. 2번이. 됐죠? 자, 이렇고. 그러니까 매출액의 25%가 이익이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매출 총 이익률이라는 말에서 이게 해석이 된다면 매출액의 25%를 이익으로 그냥 갖다 때려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럼 장부상 재고와 실지 재고, 장부상 재고와 실지 재고의 차이가 바로 감모 손실. 정상 비정상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됐죠? 이런 문제. 기출문제 102회. 102회도 작년 문제지 아마 22년. 자, 그 다음 또 있나? 또 있네.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봐요. 아주상사의 22년 기말 재고고 감모 손실이 매출 총 이익에 미치는 영향. 감모 손실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에 따라 다르죠. 자, 정상이면 아까 앞에 나왔지만 정상이면 매출원가잖아요. 매출원가에 반영하니까 매출 총이익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비정상이면 영업의 비용이라며. 영업 외 비용이니까 매출 총이익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비정상인 경우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정상인 것만 따지면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감모 손실의 5%는 비정상이야. 5%가 비정상. 비정상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여기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어쨌든 재고가 나오죠? 뭐야? 다른 건 없네? 그럼 기말 재고 나오고 원가 나오고 시가 나오고 뭐 이러네. 뭐 기초 재고, 기말 재고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럼 이럴 때는 일단 기말 재고가 1000개고 여기는 원가고 여기 시가도 나오네. 그다음 기말 여기 실지 재고도 나오고. 오이 참말로. 그럼 일단 장부는요. 장부상 재고부터 구해 보면 1000개에다가 원가를 곱해 1,500원. 그러면은 150만 원이 장부상 재고고 그다음 실지 재고. 물론 이거보다 좀 빨리 구하는 건 그냥 1,500원하고 1,000원이니까 500원이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일단 과정 보여드리면 실지가 950개구나. 950개구나. 자, 950개 곱하기 원가 1,500원. 그럼 950개 1,500원 하면 또 얼마니? 285의 반이니까 1425 142만 5천원 맞나? 그리고 만약에 이걸 그럼 요 차이가 감모 손실이잖아요. 이 차이가 감모 손실인데 감모 손실만 바로 구하려면 결국은 1,500개랑 1,000개랑 950개 차이잖아요. 50개에다 1,500원 곱하면 돼. 50개에 1,500원 곱하면 75,000원이잖아요. 75,000원이 감모 손실입니다. 감모 손실. 바로 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1,000개 빼기 950개 곱하기 1,500원 이러면 돼요. 감모 손실만 구하려면 그다음 순실현 가치 시가. 순실현 가치는 남아있는 950개. 이미 없어진 놈은 따져봐야 의미 없으니까. 거기다가 시가는 1,700원인데 가서 봐. 1,700원인데 시가가 원가보다 비싸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시가가 올랐으면 이럴 때는 평가 손실을 계산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평가 손실도 나온다면 얘도 매출원가에 반영이 돼서 매출 총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평가 손실은 영향 미치지만 가격이 올라간 건 미치지 않죠. 이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다시 이제 감모 손실 구했죠. 구했는데 아까 5%가 비정상인데 아까 우리가 매출 총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게 그럼 95%네. 그럼 75,000원에 90%. 75,000원에 95%가 얼마냐? 75,000원에 95%가 71250이래. 71250이 그럼 매출원가가 늘어나니까 이 매출원가는 비용이에요. 매출원가는 비용.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은 감소지. 이익은 감소인데 71250이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번. 감모 손실. 감모 손실 중에 정상은 매출원가, 비정상은 영업의 비용. 이걸 알아야 매출 총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걸 구할 수 있죠. 그리고 평가 손실이 만약에 나온다면 얘도 매출원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익을 줄여줄 겁니다. 자, 됐죠? 또 있나? 없는 것 같죠? 벌써 허예. 없어. 그럼 재고자산이 보다시피 최근에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고 근데 100회부터니까 100회부터 107회 해봤자 8번이네? 8번 중에 3번이면 결코 적은 것도 아니죠. 어쨌든 이런 게 최근에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다음은 6가지 거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미 여기까지 재고자산편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도 물론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여기다 많이 때려 넣기에는 또 아까운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계 1, 2급에서도 회계 원리 지금 여기서 새로 배운 게 거의 없잖아요. 세무 2급이라고 해서 회계 1, 2급 때 했던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공부를 충실히 해오신 분들은 이 정도만 풀고 또 최근 기출 문제 길으면 10회 아니면 1년치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근데 뭐 기출문제를 30회, 50회 풀고 물론 그래도 붙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큰 의미가 없다. 제일 좋은 건 이론 강의랑 실문 강의 듣고 이 단원별 문제 풀고 이렇게 답 확인하시고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기본이지요. 다음 시간에 투자 자산에서 뵙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